안녕하십니까. 국제투자 6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주차 3교시 강의에서 세계시장 과점화 사례 두 번째 은행 파트 요걸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두 번째 은행 파트를 정리하면 영국의 HSBC 은행과 중국의 교통은행 사례입니다. 3교시 끝부분에 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 금융 비중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즉 이커머스라고 그러죠.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즉 기업금융, 즉 이걸 흔히 도매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금융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은행들은 소매금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전산화에 힘입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5주차 3교시 끝부분에서 한 거를 제가 다시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HSBC는 2004년 8월에 총 자산 규모 48억 달러로 중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국有상업은행의 교통은행의 지분 20%를 17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갤럭시 정권, 골드만삭스, HSBC를 주 간사로 해서 홍콩 및 상하이 A시장에서 상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수 경쟁은 무려 6대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2,7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교통은행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서 중국 소매금융과 자산운용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험상품의 중국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미국의 시티그룹과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 가보시면 이제 좀 한국하고는 좀 다른 측면들이 이제 또 뚜렷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여기 은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들의 지점도 많고요. 그걸 뭐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점이죠. 음식점도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가서 좀 놀란 게 그런 거였어요. 왜 이렇게 음식점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은행들이 많을까? 그건 중국의 오랜 중국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 동안에 쌓여온 그런 이제 문화겠죠. 그런 문화로서 일찌감치 은행을 이용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 문화가 그야말로 중국이 광활한 영토에 다수의 인종이 섞여 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음식 문화가 이제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저희는 주로 집에서 음식을 이제 가족이 주로 주부가 이제 마련해서 이제 가족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좀 다를지라도.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그런 이제 이 바깥에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전통이 이제 강하게 있는 것이죠. 교통은행 입장에서는 또한 외국의 유소 기업과 제휴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해외 시장에 상장되기를 원한 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국유은행과 마찬가지로 교통은행도 또한 부실 대출로 인해서 재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또한 요인이 됐겠습니다. 물론 뭐 어느 나라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보면은 이 은행의 부실 대출 문제, 중국이 결국은 국가가 정책적인 거를 결국 정했을 때 그것을 결국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죠. 중국은 잘 알다시피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공산당이 결정하면은 그것을 대부분 이제 결국 일반 전체 사회 시스템이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금융, 물론 뭐 그 정책이라는 게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그 은행 스스로의 어떤 자체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서 결국 어떤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국 금융을 결정해서 그것을 은행에 결국 강제하는 이런 시스템이면은 결국 은행이 원하지 않는 대출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죠. 물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보면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요인이 정부의 정책금융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한 요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중국 역시 결국 78년에 개혁 개방하면서 일반 제조업 분야는 상당히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시장 경제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금융 쪽에 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이제 국가의 통제력이 결국 발휘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것을 인지해서 최근 들어와서는 금융 부분의 결국 개방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금융 부분의 개방이 결국 기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결국 중국 정부도 최근에는 결국 금융 부분의 개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와서요. HSBC는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중국 국有은행 지분을 가장 많이 획득한 금융기관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관련 법이 외국 기업에 허가한 그 최대 지분이 있는데요. 중국 은행을 에 대한 최대 지분이 그게 20%입니다. 이 20%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잠재력이 풍부한 중국의 소매금융과 자산운용시장, 보험상품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HSBC 주가는 15% 상승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컴퓨터 분야입니다. 미국의 IBM과 인도의 다크 서비스입니다. 컴퓨터 산업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PC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 중심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80년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IBM이 주로 이제 하드웨어도 다 이제 생산했죠. 물론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은 한국제와 대만제 등 뭐 다수의 국가에서 온 부품으로 최종 그 완성된 컴퓨터 본체를 결국 시장에 내놓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결국 IBM이 PC를 만드는 최우량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하드웨어를 만드는. 근데 이제 점차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결국은 선진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조립 부문은 개발도상국에 매각하고 컨설팅, IT 서비스 등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M&A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바와 같이 산업도 결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전환되어야지만이 국가의 소득이 높아지고 결국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척경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사회에서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도 그 산업도 결국은 경공업, 중공업, 첨단 기술산업으로 가야지만 결국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결국 국가는 끊임없이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되는 과제 직면에 있습니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소득의 재고가 필요한데 이 소득의 재고를 위해서는 결국은 산업의 보다 고부가 가치로의 전환이 어느 국가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IBM은 2004년 4월에 인도 3위의 BPO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인데요. 이 BPO 업체인 다크시를 인도 기업 인수로는 최고가인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 다크시는 콜센터 전문 업체로 포천 500대 기업을 상대로 이메일, 채팅, 전화로 고객 서비스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온 개인 소유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콜센터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일반 소비자들, 더군다나 이제 글로벌 소비자들을 상대할 때. 그 인도나 이제 필리핀 같은 데가 대체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도나 필리핀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BPO 산업은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웃소싱 산업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서비스 쪽으로는 영어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랭귀지인 영어를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의사소통하는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사용하는 그러면서도 저렴한 풍부한 인력이 있는 인도와 필리핀이 결국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다크시의 글로벌 경영 시스템을 인수함으로써 결국 인도는 물론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IBM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인수 전부터 IBM은 9천여 명의 인도 기술 인력을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크시 고객들은 주요 업체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 등 13개 주요 고객들을 IBM의 신규 고객사로 흡수하고 아시아 기업 및 인도 시장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IBM은 다양한 업종, 즉 금융, 보험, 소매, 기술, 통신, 여행, 운송업 등 이런 다양한 업종에서의 기업 변신 지원 역량을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례는 철강 부분입니다. 네덜란드의 미탈 스틸과 우크라이나의 크리보리즈 스탈입니다. 선진국의 철강 산업은 1990년대 성숙기에 결국 진입하면서 철강 수요가 둔화되고 기업 간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경험했던 유럽 기업들이 결국 M&A 통합 경쟁을 주도하면서 세계 철강입고의 판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6년) 조광 생산 상위 1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된 존속하고 있는 기업은 3개사 있는데요. 우리의 이제 포스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코를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해서 일본의 신일본 제철, 그 다음에 미국의 US 스틸 등이 불과했습니다. 즉 1990년에는 10대 기업이었지만 8년이 흐른 2004년에 탈락한 기업들이 7개나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2001년에 아르셀리아, 아르베드, 유진호가 아르셀로로 통합된 데 이어서 미탈도 2005년에 미국의 LSG를 인수하는 등 ISG군요. 이 ISG를 인수하는 등 M&A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세계 최대의 철강업자인 미탈 스틸이 우크라이나 철강기업 크리보리즈 스타를 48억 달러에 매입하였습니다. 인수의 목적은 세계 각지에 공장을 확장해서 확고한 지위를 선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탈은 2005년 3월에 조광 능력 6,300만 톤의 세계 최대의 철강사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크리보리즈 스타를 인수하면서 미탈의 생산 능력은 연산 7,700만 톤이라고 증가해서 부동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의 M&A 분석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파트가 되겠죠. 시사점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A를 활용해서 글로벌 경쟁 구도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경쟁 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M&A를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과점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산업에서 자력 성장만을 추구할 경우 경쟁 구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M&A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글로벌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M&A가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전략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결국은 공격적인 성장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현재 위상을 구축하거나 현재 위상을 추월할 수 있는 결국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기업의 CEO들의 경영교사 방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CEO들이 결국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규모뿐만 아니고 현지 진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속도의 관점에서도 M&A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A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이 결국 생산 요소 시장의 장악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자력 성장 모델의 한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과 제품의 질을 가지고 상품 시장에서 경쟁하던 그런 패턴에서 결국 탈피해서 M&A를 통한 요소 시장, 즉 생산 요소 시장이죠. 요소 시장의 장악으로 결국 경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즉 부품, 원자재뿐만 아니고 인력과 경영 노하우 등 모든 경영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 4-4는 글로벌 선도 기업의 경영 기조 변화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과거의 전략의 주안점은 상대적으로 내실 경영하고 구조조정을 중시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략의 주안점은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과점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서 결국 경쟁력을 높여서 결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쟁시장이 상품시장이었다면 현재는 상품시장은 당연하고 상품시장 플러스 생산 요소시장이 되는 것이죠. 즉 자원, 인력, 자금 등.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은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M&A 필요성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 추세도 M&A 활용 필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한국 기업에게도 국제 M&A가 수익성 있는 투자안이 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반 여건일까요?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높은 것이죠.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해외 기업을 M&A 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US 달러의 금액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기업의 충실한 내부 유보금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을 추구하면서 결국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서 우선 뭐 브랜드 가치를 따져도 세계 6위에 랭크될 만큼 일본의 자랑스러운 여러 뭐 소니라든가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브랜드 순위가 더 높은 곳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세계 탑10 안에 당당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서 삼성전자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고 그 내부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우리의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글로벌 초일류 내지는 인류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다음 뭐 많은 기업, 뭐 LG전자 등등, 그다음 포항제철 뭐 등등 이 많은 이 글로벌 인류 기업 내지는 초일류 기업들을 예를 들어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을 추구하면서 결국 많은 수익을 보고 있고 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은 내부 유보금으로 확보하고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풍부한 외환보유고. 자, 우리가 97년에 이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결국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 이래로 결국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고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위기 우리가 모르실 때는 3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몇 배입니까? 거의 13배 내지 14배 가까운 이 외환보유고를 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비상시에는 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는 또한 또 통화 스와프를 또 해서 미국이라든가 뭐 몇 개 국가들과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안전판을 물론 한국은행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재반 여건이 그야말로 잘 조성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자유무역협정, 흔히 이제 FTA라고 그러죠. Free Trade Agreement. 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M&A 필요성은 더욱 정대됩니다. 즉 우리 국가가 뒤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뭐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이 FTA를 그야말로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공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권과는 다 FTA를 체결했죠.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과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서 주요 경제권과 우리는 다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결국 시장을 진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 장벽이 점차 제거될 경우 국제 M&A를 통한 산업구도 재편이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본격화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M&A를 성장 전략의 주축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M&A가 증가했고 최근에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는 등 성장을 위해서 M&A를 활용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이제 하나그룹의 경우에는 대한생명 인수를 통해서 종합금융서비스그룹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도 M&A를 통해서 중공업 및 건설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결국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그 부문의 기업을 우리가 인수합병하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 글로벌 인류 기업들에서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M&A를 통해서 결국 축적한 경험이 향후 국제 M&A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 4-5는 한국의 국제 M&A 관련 제반 여건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2교시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 보겠습니다.